예, 미국에 대해서 또 계속 공부하죠. 45쪽 펴보세요. 45쪽. 영국의 식민 정책은 식민지에서 당장의 이익을 얻기보다는 이주민을 보내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국은 북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17세기의 영국은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 인구가 늘면서 빈민의 수도 늘어났다. 종교적으로도 국교인 성공회에 대한 칼뱅주의자, 즉 잉글랜드 청교도와 스코틀랜드 장로 교도들의 반대가 거세졌다. 그래서 영국 왕실은 이들 달갑지 않은 반대 세력을 아메리카로 쫓아 보내려 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그래서 그 영국에서 지금 주장하는 그 성공회 이걸 갖다 믿지 않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죠. 영국 정부의 식민 정책은 1585년에 노스캐롤라이나나 북쪽의 로노크 섬에 이민을 보낸 것으로 시작됐다. 영국의 이제 식민 정책 처음에 어디예요? 노스캐롤라이나가 어디냐? 제가 저 시작된 데가 항상 여기라 그랬죠. 제가 여기 짓는 데가 노스캐롤라이나예요. 이 동부 여기가 워싱턴과 뉴욕 안에 있는 거야. 노스캐롤라이나 이거예요. 대충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지도 이렇게 본다든지 하면 요거 사진 찍어서 갖고 와도 좋아요. 영국은 그곳에 2개의 연구 정착지를 세우려고 했다. 그러나 정책의 어려움을 느끼 일부 세력이 1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왔다. 5년 뒤에 영국 선반들이 그것을 찾았을 때는 나머지 사람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정착지 건설이 실패한 것이다. 그러니까 노스 북쪽에 캐롤라이나인데 노스캐롤라이나 북쪽으로다가 보내는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한 거야. 왜냐면 못 사는 거야 여기서 이제 몇 명 보내봤는데 여기서 살지 못하고 다시 영국으로 다 돌아가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남아있는 사람 그냥 다 없어졌어. 20여 년 뒤 1606년 영국 왕 제임스 1세는 다시 이민을 보내려고 했다. 정착 대상 지역은 오늘날 미국의 동해안 북쪽 끝인 메인주에서 남쪽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이르는 넓은 땅이었다. 당시 이 넓은 땅을 모두 합쳐서 버지니아라고 불렀다. 뭐예요? 메인주가 어디냐? 메인주는 여기 동부에서도 맨 끝이야. 맨 끝이. 메인주에서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여기까지인데 이걸 버지니아라고 부른다 이게. 그만큼은. 거기를 갖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민들을 많이 보낸 거죠. 메인주에서 노스캐롤라이나까지.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세요. 46쪽 중간에 보세요. 그러나 정착은 쉽지 않았다. 제임스타운 부근은 늪지어서 모기가 많고 말라리아가 만연해 있었다. 결국 최초의 이민자들은 첫 겨울을 넘기면서 전체의 절반가량의 목숨을 잃었다. 굶주림과 질병으로 그의 말에는 겨우 38명이 살아남았을 뿐이었다. 영국에서 보급품, 기술자, 노동자들이 정착하긴 하였지만 질병과 인디언의 공격으로 고난은 계속되었다. 그 때문에 정착민들은 1610년에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영국에서 오는 보급선들을 만나자 그들은 다시 제임스타운으로 돌아왔다. 뭐예요? 이거 살다가 살 수가 없어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미국으로다가 오는 배를 만난 거야. 그래서 보급선이지 이제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리고 존 스미스 선장의 지도로 다시 정착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인디언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영국에서 기술자와 농민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신대륙 최초의 영구적인 영국 식민지가 건설됐다. 왜? 처음에는 인디언들과 관계가 어땠어요? 우호적이라 그러죠. 아주 좋았어요. 그 다음에 47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당시 개척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던지 총독 대인이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을 감형하여 이곳으로 좀 보내달라고 본국에 간청을 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신도를 개발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죠. 물론 당연히 어려워요. 하고 거기가 감옥에 있는 사형수라도 그냥 좀 보내달라. 사람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담배. 제임스타운 근처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개척자들에게 담배 농사를 가르쳐줬다. 뭐야? 원주민들한테 배웠죠. 이걸 안 배우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는 길이 바로 이걸 배우는 길이에요. 원주민들이 피우던 담배는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 유럽에 소개된 후 유럽 귀족들의 필수 기호품으로 자리 잡았다. 당시 담배는 없어서 못 팔 만큼 유럽에서 귀한 물건이었으므로 개척자들은 다투어 담배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다만 원주민들이 재배하는 담배는 너무 두께서 유럽인들의 기호에 맞지 않으므로 서인도 제도에서 부드러운 담배 씨앗을 가졌다 싶었다. 그래서 서인도 제도에서 부드러운 담배를 갖다가 이제 심었는데, 그래서 첫 식민지가 담배 식민지라는 말까지 붙여요. 담배집. 그 다음에 49쪽 밑에 세 번째 줄. 버지니아에 건너온 최초의 이민자들이 이처럼 가진 고생을 하며 신대륙 경영의 기초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미국인들은 이들을 자기네들의 진정한 선조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 이들 대부분은 빈미, 불황자, 전과자 등 선조로 내세우기는 좀 부끄러운 비천한 계층 출신이었다. 이해가 되죠?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모자라니까 막 좀 보내달라. 본국에 요청을 한 거고, 본국에서도 이제 오히려 귀찮은 사람들, 빈민, 불황자, 전과자, 이런 사람들을 막 보낸 거예요. 더구나 이들이 신대륙으로 건너온 것은 목적은 오로지 돈벌이였을 뿐이며 개척, 자유, 모험 등 오늘날 미국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가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직 돈.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보세요. 어찌되었든 미국인들이 오늘날 그들의 선조로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사람들은 이른바 순례의 조상들이라는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뉴 잉글랜드로 건너온 청교도들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분리주의자들이라는 청교도의 한 급진적 분파이다. 이들은 영국 국교, 성공회를 부정하고 영국 국교에서 완전히 분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미국을 개척한 거야. 영국에서는 영국 성공회에서 이들을 분리한 거야. 너무 급진주의자들이고 너무 그냥 성공하고는 맞지가 않아. 그래서 분리했는데 이들이 미국을 가가지고 개척한 거야. 그 다음에 53쪽
희망을 안고 배에서 내리긴 했지만 그들이 이후에 겪어야 했던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때는 마침 겨울이어서 북쪽의 사나운 추위가 몰아닥쳤고 먹을 것도 태부적이었다. 결국 그의 겨울의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불굴의 신앙적 열정으로 뭉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이듬해 메이플라워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아무도 그 배를 다시 타지 않았다. 그 왔던 사람들이 끝까지 개척하려고 노력을 했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행운이라면 주위에 버려진 농토가 많았고 무엇보다도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뭐야? 가장 좋은 이점이 뭐였어요? 땅이 많고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고. 이해가 되셔요? 원주민들이 안 도와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원주민들한테 되게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이들에게 옥수수 씨앗을 주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줬다. 그의 추수가 끝나고 순례의 조상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원주민들을 초대하여 옥수수와 야생 칠면조로 사흘 동안 감사에 넘치는 잔치를 벌였다. 이것이 미국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전해진다. 추수감사절, 미국 추수감사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땡스기빙 데이라 그래. 땡스기빙.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땡스기빙 이런 날인데 원주민들로부터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이렇게 농사를 져가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63쪽 63쪽 영국령 식민지들의 정착지가 넓어짐에 따라 백인들은 원주민인 인디언들과 충돌하였다. 이제 어느 정도 살만 하거든요. 땅도 가졌고. 그러니까 이제 인디언들하고 이제 싸맞는 거야. 충돌은 주로 토지 문제를 둘러싸고 있었다. 토지 문제에 대한 태도는 식민지와 교파에 따라 제각이 달랐다. 플라머스 식민지의 필그림 성도들 그리고 코네티컷 식민지의 로저 윌리엄스 일파는 돈을 주고 인디언으로부터 땅을 샀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인디언들에게 돈을 그래도 줬던 거야. 이거는 양반이야. 그래도 돈이라도 조금 주고 나서 땅을 산 거는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나마. 그 때문에 그들은 인디언과 우호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식민지의 정교도들은 인디언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인디언을 그리스도교 교도로 개종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에 두 인종은 항상 충돌하였다. 뭐예요? 어디 매사추세츠가 어디냐? 매사추세츠가 여기 북쪽이에요. 이 북쪽으로다가 간 영국인들은 돈도 안 주고 무조건 뺏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믿으래요. 그들의 종교까지 뺏고 땅도 뺏고 그리고 그리스도교 믿으래.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모든 거 가진 걸 다 뺏고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선교하면 그게 선교예요? 종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그 다음에 65쪽 두 번째 줄 개척 초기만 해도 원주민들은 고향을 떠나온 유럽 난민들이 자리를 잡고 살도록 여러모로 보살펴 주었다. 뭐야? 원주민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나그네들을 여기 처음 온 사람들 잘 보살펴 준 거예요. 원주민들은. 그러나 이주민들이 증가하고 이들이 서쪽으로 진출해 오면서 이들과 원주민들 간에는 필연적으로 싸움이 잦아지게 되었다. 물론 이 싸움은 처음부터 원주민들에게 불리했다. 이들이 아무리 용감하다 해도 도끼나 창 같은 원시적 무기로
장총을 당해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충분히 간파한 유럽인들은 원주민과의 싸움이 본격화되면서 매우 잔인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들에 대한 말살 정책을 추진해갔다. 무슨 정책? 말살. 큰 소리로 답변하세요. 마이크 썼으니까. 말살 정책. 어떻게 그러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그 다음에 당시 식민지인들이 원주민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속당했는지 한밤중에 원주민 마을을 습격하여 불을 지르고 바깥에 거기 서 있다가 도망 나오는 주민 모두를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 1637년에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는 청교도들과 피쿼트족과의 싸움에서는 한 동네에 살던 원주민 600명이 이런 식으로 몰살당한 일도 있었다. 이에 맞서 일부 원주민들이 조직적인 저항을 시도하기로 했으나 백인들의 반격을 당해내지 못하고 점점 서쪽으로 밀려가게 되었다. 어디? 서쪽으로. 여기 바다도 있고 그러니까 살기 좋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 영국인들이 자꾸 땅을 뺏으니까 서쪽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이제. (1675년) 쫓겨가던 뉴잉글랜드의 원주민들은 마지막 힘을 모아 백인들에게 최후의 저항을 시도하게 된다. 이른바 필리방의 전쟁으로 불리는 이 전쟁은 식민지 시대 유럽인과 원주민 사이에 벌어진 가장 치열한 전쟁이었다. 이 전쟁으로 뉴잉글랜드에 거주하던 백인 16분의 1이 죽고 그들의 마을 절반이 불탔다. 원주민의 피해는 더욱 막심했다. 전쟁에 가담한 부족민들 거의 전부가 모두가 죽거나 잡혀서 노예로 팔려간다. (67조) 식민지 신대로 이민자들에게 절박했던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였다. 무작정 바다를 건너오긴 했지만 막상 무엇을 해서 자신과 가족을 먹여 살릴지는 정말 막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임자 없이 버려진 무한한 땅이었다. 일찌감치 건너와 해안 지역의 좋은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그래도 운이 좋았다. 나중에 온 사람들을 맞이한 것은 울창한 원시림과 돌로 뒤덮인 척박한 땅이었다. 그래도 초창기에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땅도 차지하고 농사도 짓고 이렇게. 근데 자기네들 그렇게 될 때까지는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다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나중에 유럽에서 또 온 사람들을 돌봐줘야 돼, 안 돌봐줘야 돼요? 근데 정말 이렇게 악랄해요. 나중에 온 사람들을 다 또 노예로 부리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노예제도가 백인 노예제도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흑인 노예제도가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들은 다 노예야. 이해가 되셔요? 자기네들은 원주민한테 그 큰 도움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자기네 나라 사람인데도 말도 못해요. 다 노예예요. 그 다음에 68조 밑에서 세 번째 줄. 북부는 산지가 많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업에 불리했다. 농사는 그저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대신에 울창한 산림과 풍부한 해산 자원이 있었다. 지천으로 올린 질 좋은 참나무와 소나무는 배를 만들기 안성맞춤이었다. 곳곳에 크고 작은 조선소가 세워지고 여기서 만든 배를 가지고 고기 잡아 무역을 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늘어났다. 미국의 지형도를 보면 이 가운데 중간을 나눠서 북쪽은 어떻게 돼요? 북쪽은 산악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농사 짓기는 별로 안 좋고 그냥 공업품 만드는 공산품 만드라든가 그래서 무역하는 거 이런 게 좋아요. 밑에는 여기는 농사 짓기가 좋아. 그래서 담배 농사 다 밑에서 짓는 거예요. 목화도 밑에서 짓는 거고. 이해가 되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서 6번째 줄. 무역은 처음에는 생필품 위주였다가 나중에는 이익이 많이 나는 밀무역이 성행했다. 이른바 상강무역. 상강무역 어디서 또 들어봤죠? 여러분들 영국이 중국 아편전쟁 할 때 상강무역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도 상강무역이에요. 똑같이 상강무역이라는 것인데 그 과정은 조금 복잡했다. 우선 뉴잉글랜드의 양주장에서 빚은 럼주를 배에 가득 싣고 아프리카 해안으로 갔다. 그러니까 럼주를 만들어서 아프리카로 갔어요. 럼주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어 럼주 몇 병이면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을 만큼 값이 비쌌다. 이렇게 해서 사들인 노예들을 배에 싣고 이번에는 서인도 제도로 가서 이들을 농장에 팔았다. 서인도 제도가 어디냐면은 서인도 제도가 여기 멕시코잖아요. 멕시코. 바로 여기 멕시코만인데 여기 아래 여기를 서인도 제도라고 해요. 오늘날의 중미지 중미. 여기를 서인도 제도라고 그래요. 왜 서인도 제도라고 그러냐? 콜럼버스가 어디 도착했냐면 산살바도르에 도착해. 산살바도르가 어디냐? 여기야 여기 딱 가운데 여기 산살바도르. 거기 도착했을 때 그곳을 인도의 서쪽으로 알았던 거야. 인도의 서쪽으로. 근데 정작 인도는 어디 있어요? 인도는 여기잖아. 근데 이 영국에서 와가지고 여기를 인도의 서쪽인지 알고 그래서 서인도 제도라가 붙여진 거예요. 어쨌든 서인도 제도로 가서 이 노예들을 이제 농장에 팔아넘겼다. 그 돈으로 다시 럼주의 원료인 당미를 사서 뉴잉글랜드로 돌아오면 부두에는 양주장 주인들이 줄 서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강무역이에요. 그 다음에 69쪽에 네 번째 줄, 밑에서 네 번째 줄, 특히 1697년에는 지금까지 영국 아프리카 회사에서 독점해둔 노예 무역이 개방하면서 이후로 식민지와 아프리카 간의 노예 직거래가 큰 규모로 일어났다. 이번에 그러니까 노예가 어떤 노예야? 아프리카 노예야. 처음에는 유럽 노예야. 백인 노예. 그죠? 백인들 그냥 영국에서 막 쫓아내고 보내고 그러면 다 노예야. 또 다른 나라에서 유럽 다른 나라에서도 아일랜드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건너왔는데 건너왔다 그러면 무조건 노예야. 그러다가 이제 이 무역을 하는 가운데 아프리카를 알게 됐고 아프리카에다 럼주를 갖다 주면서 사람을 사는 거야. 갖다 파는 거야. 늘어나면서 영국의 대외 무역 기반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영국은 이를 규제하는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자, 이제 또 무역이 이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이 잘 되니까 영국에서 걸쭉에 이 잘 된 곳이 다 누구한테만 좋아요? 미국인한테만 좋지. 자기네들은 별로고. 그래서 이제 그 조치들을 취하는 거예요. 1733년에 당밀법, 1764년에 설탕법은 서인도 제도로부터 당밀과 설탕의 유입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들은 당연히 이런 법들을 지키지 않았으며
거기서 비롯된 영국과 식민지의 갈등이 훗날 독립전쟁의 불씨를 남기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해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설당법, 당밀법.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를 제조해가지고 팔고 그러면 설탕이든 당밀이든 갖다 팔으면 돈이 많이 남잖아. 그거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내라는 얘기야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영국인들은 그냥 배만 타고 쭉 갔다가 세금만 내라 그러고, 고생은 누가 했어요? 고생은 미국인들이 했고, 그러니까 못 내겠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70쪽의 밑에서 7번째 줄. 남부는 사정이 전혀 달랐다. 지금까지 북부에게, 북부는 무역하는 거니까. 북부는 무역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산악지방이라. 근데 남부는 사정이 전혀 달랐다. 지형적으로 산지가 적고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으므로 자연히 농업이 주산업이 되었다. 교통이 편리하고 인력 수급이 용이한 해안에는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장들이 길게 들어섰고 내륙에는 주로 나중에 이민 온 사람들과 농장에서 독립해 나온 사람들이 거친 땅을 개간하고 터를 잡았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의 농장들은 처음부터 거의 담배만을 재배했지만 캐롤라이나, 조지아에서는 담배 이외에 쌀과 염료 작물을 재배해 수출하였다. 어디냐? 버지니아, 메릴랜드. 제가 지적하는데 버지니아, 메릴랜드, 그 다음에 캐롤라이나, 조지아, 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조지아. 다 여기에요. 여기. 이게 플로리다인데 플로리다 위에 여기. 대충 제가 지적해 주면 아시겠죠? 어딘지 대충 알면 돼요. 아까는 북쪽 얘기했고 지금은 남쪽 얘기. 거기 지명 가져보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71쪽 5번째 줄. 남부와 북부 간 이런 경제구조의 차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북쪽과 남쪽이 경제구조가 차이가 나잖아. 근데 여러분들 미국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 흑인 노예 때문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북쪽과 남쪽이 노예 문제도 있었지만 이렇게 경제적으로다가 이 사회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돼. 이런 경제 구조의 차이는 사회, 문화, 정치 등 삶의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남부는 점차 대농장주의 귀족사회가 되었다. 이들은 궁궐보다 크고 화려한 저택을 짓고 밤마다 잔치를 벌였으며 수입한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했다. 남부 사람들은 농사 짓고 난 다음에 부자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에 비해 소규모 자영농가 노동자들은 엄청난 육체노동과 군핍에 시달렸다. 노예들의 상황은 더 말할 필요도 없었다. 화려한 저택과 목가적인 농촌 풍경의 이면에는 뭔가 모르게 억압적이고 정치된 듯한 삶의 분위기가 흡습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에 비해서 북부는 어떠냐? 북부는 적어도 겉으로는 훨씬 활달하고 자유로우며 도회적인 분위기였다. 물론 여기에도 부자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남부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훨씬 평등했을 뿐 아니라 부자라고 해서 거들먹거리거나 가난하다고 대놓고 멸시하는 힘든 분위기가 아니었다. 북부는 어느 정도 평등을 유지하고 있었고 남부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의 차이가 엄청 심하게 있었다. 밑에 3번째 줄. 남부와 북부는
이런 삶의 방식의 차이로 인해 이미 식민시대부터 서로를 불신하고 충돌하는 일이 잦았다. 나라가 둘로 나뉘기에 일보 직전 상황까지 가기도 했고 급기야는 사활을 건 전쟁까지 벌였다. 이해가 되죠? 남북의 삶의 차이가 그랬죠. 그래서 언젠간 전쟁이 날 것 같았었어. 한 년 넘기죠. 72쪽. 노예. 자유의 땅 신대륙에서 근세사의 가장 익명 높은 노예제도가 그것도 200년 이상이나 계속되었다는 것은 분명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200년 이상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200년. 우리나라는 몇백 년 노예제도 있어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그러니까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까지도 노예가 있으니까 쌍놈, 노예, 백정. 그러니까 우리는 몇천 년이야. 같은 민족인데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노예로 태어나면 그냥 가문이 그냥 계속 노예야. 고려시대 노예면 조선시대까지 노예예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는 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좀 쉬었다 하죠.